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시간이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이제 과거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국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국회에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입법 발의도 하고 좀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부동산 많이 들으셨죠? 전문가 특강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제 수요 공급 얘기 많이 들으셨고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들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관료들이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그런 아킬레스건들을 좀 건드려주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수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들,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일까? 다 적자라고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개혁하고 진보적으로 발전하려면 핵심을 갖고 핵심적인 내용을 건드려 줘야 되는데 모든 정책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겉모습만 바꾸는 그런 정책 위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강의를 해서 정말 부동산 정책을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그 네모 박스 보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정부 거버넌스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0조에 달하는 주택도시 기금, 예, 엄청난 자금이 이제 몰려 있어요. 우리가 공적 기금이 한 67개 있는데 그게 한 2,200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회 예산 600조라고 한다면 국세가 한 300조 넘고 기금이 한 200조 넘는데 그 중에서 자청용 500호 하면은 국민연금기금이랑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금기금은 1,000조, 주택도시기금은 200조, 두 개 합쳐서 1,200조. 엄청난 자금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정부라는 거는 뭐 국토부랑 LH공사를 포함해서 제가 지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동산 조세 관련한 거 어떻게 개혁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재정분권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균형발전, 재정분권 연관이 있는데 이 재정분권이나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다루지 않고 오늘은 여기 기금이나 정부나 조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권은 나중에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책까지 5개를 제가 중요한 그 이슈거리로 적어놨는데 오늘은 여기 보유세 개편 방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재정분권이나 사업권한 이양 관련된 거는 나중에 균형발전 강의할 때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처음에 이제 주택청을 제가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를 주택청으로 좀 만들고 싶은 이유가 이 국토교통부도 사실은 너무 이질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주거 문제는 사실은 넓게 보면은 가까이 있지만은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청을 신설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복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 부분과 국토교통부 내에서 주택정책과 토지정책 부분을 좀 떼어가지고 주택청을 신설하게 된다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 거버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주택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지적했다 과거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정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LH공사의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갑자기 재무제표가 나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LH공사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이익을 많이 내는 공기업, 우리나라 이익 최고로 많은 데는 공기업, 이익이 적자 나는 공기업 어떤 걸로 알고 있죠? LH공사가 이미지가. 예.
우리나라 4대 재벌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는 탑 5 안에들은 엄청난 재벌 그룹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LH공사가 통합한 게 2009년인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연속 흑자예요. 흑자인데 연간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연간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3조 4천억이었어요. 당기순이익이. 3조 4천억이라는 건 어떤 숫자냐면은 우리나라 5대 재벌의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기에는 5대 재벌. 예, 재벌보다 좀 위에 있는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3조 4천억, 재작년에 2조 9천억.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여기 보면 그 자본 항목에서 이 자본 총계를 보시면 알겠는데 이 자본 총계라는 거는 자본금에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합산돼서 포함된 건데요. 이제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증자에서 자본이 늘어나는 건데 LH공사가 증자는 하지 않았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이익이 사실은 다 지자체의 이익입니다. 지자체를 다 싹쓸이 해가지고 LH공사가 다 이익을 가져서 배당을 누가 받는지 아시죠? LH공사는 배당을 누가 받죠? 뭐 대학생도 아닌데 자꾸 질문 드려도 죄송한데요. 기재부가 가져요. 네, 기재부가 가져요. 중앙정부가 가져가게 되죠. 특히 제주도는 99.9% LH공사가 다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제주개발공사를 욕을 많이 하는데 제주개발공사는 물장사를 삼다수를 팔고 있거든요. 제주개발을 다 LH에 의존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이런 것들을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지자체가. 약간 넘어가겠는데 다시 원래 들어와서 그러면 LH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느냐.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택지 매각. 땅 파는 거. 또 하나 어디입니까? 임대주택 사업. 예. 임대주택 사업 적자 아닌가요? 그거 내가 지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H공사 부채 많다고 언론에서 많이 봤죠? 예. 재무관리 시간에 학생들한테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채가 많아야지 좋은 기업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은 부채가 있어야지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투자를 안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죠? 근데 LH공사가 빚을 내는 거랑 민간 건설사가 빚을 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래요? 민간 건설사는 경쟁이고요. LH공사는 독점이에요.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봉이김선달이라고 합니다. 봉이김선달, 물장수. 그럼 어떻게 돼요? 봉이김선달 사업은 부채를 막 쓰면 좋은 거예요. LH공사가 부채가 많으면 보통 기업은 파산하거나 이익이 주는데 LH공사는 점점 늘어나요. 부채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어떻게 돼요? LH공사 부채 많다, 임대주택 적자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 공급을 할 수 없다. 적정 마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뒤로는 3조 4천억 이익을 챙겨요. 이런 겁니다. 시스템이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래서 LH공사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고 그 전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 여기 맨 밑에 총포괄손익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LH공사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 2000년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020년도 반기보고서인데 1조 4천억이라고 적혀 있고요. 2019년도는 2조 2천억 이렇게 쫙 나와 있어 작년에 23조 4천억 정도 이익 봤습니다. LH공사는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보고 있고요. 쌓여있는 돈이 수십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주택을 공급 못하고 있다. 왜? 국가 예산을 갖고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주거사업은요, 국가 예산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예산이 40조, 50조인데, 그 40조, 50조의 대부분이 뭐냐면, 기금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이 절반이고요. 절반은 뭐냐면, LH공사 자체 사업의 수익이에요. LH공사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있는데, 서민들은 되게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LH공사가 우리를 30년간 속여왔는지 제가 그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강원 의원실, 제가 박강원 의원님과 예전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 4년과 같이 스터디 모임을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저한테 보내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보내줬습니다. 이게 이제 30년 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예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요.
임대 운영 손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이 흐름이 계속 2022년까지 왜 2015년에서 잘렸냐면은 이때 한번 국회에서 내가 발표해서 크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토부 직원이 보직 발령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정성훈 교수한테는 절대로 임대주택 자료를 제공하지 마라. 그래서 2015년부터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토부와 한 전쟁을 내가 벌였었는데 여기 보면 임대운용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수천억 적자죠. 적자죠. 이거를 이제 언론사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은 그대로 받아 적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제 여기서 회계 공부가 되는데요. 재무제표의 빅3가 뭐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빅3라고 합니다. 중요하게 보는 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재무상태표일까요? 손익계산서일까요? 현금흐름표일까요? 보실 때. 네.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매출액부터 쭉 나가서 단기순이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임대주택의 매출액을 잡는 거죠. 그럼 임대주택의 매출액이 뭐죠? 임대주택에서 우리 남는 게 뭐예요? 임대수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적혀있는데 임대수익이라. 또 뭐가 있어요? 임대주택에서 임대수익만 있을까요? 임대수익보다 더 큰 게 있는데. 매각차익. 그렇죠. 매각대금입니다. 차익은 아니고요. 매출액은 매각대금입니다. 매각대금. 매출이 일어났으니까요. 자, 교수님, 임대주택에 매각대금이 왜 들어와요? 35%가 5년, 10년 분양전환 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의 35%가 분양전환 주택이에요. 그런데 방금 손익계산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매각대금 어디 갔지? 매각대금이 없네요. 그렇죠? 이건 손익계산서가 아니구나. 손익계산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도 아니고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럼 빅3 나머지 하나 뭐라 그랬죠? 근데 현금흐름표라는 건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가 현금흐름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금을 했다. 그럼 마이너스 현금이에요. 내가 대출을 받았다. 플러스 현금이에요. 그게 현금흐름표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감가상각비는 뭐죠? 감가상각비는 주거에서 감가상각 뭡니까? 건물이죠?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근데 감가상각이 현찰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언제 나가요? 잔존가치 나중에 털 때. 물량 털 때. 건물 팔 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현금흐름표가 아니네. 그렇죠? 현금흐름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현금흐름표에다가 임대운용 손익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현금흐름표는 딱 세 개예요. 투자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은 딱 현금흐름표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이건 뭐지? 회계 망측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30년 동안 이거를 국토부 자료라고 공식적인 제공을 한 건데, 보니까, 여기 임대비용, 임대수익보다 임대비용이 많죠? 근데 임대비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임대비용을 하면 이자를 생각하죠? 근데 불행히도 이자가 아니라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감가상각비란 건 뭐냐면, 이 임대가 이제 잔존가치가 점점 없어지죠. 건물은 노후화되니까. 그럼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해서 매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감가상각비를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 어려워지는데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했으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같이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치는 뭡니까? 매각대금이죠. 건물에 대한 가치는. 그 매각대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기친 거죠. 그래서 이걸 지적했어요. 그러면은 매각대금이 얼마냐? 안 가르쳐줘요. 그 매각대금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LH공사 아까 말한 이익잉여 것을 알 수 있죠. 왜냐? 3조 4천억에 매각대금이 들어간 거예요. 이익금액이. 그렇죠. 택지 매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재무나 파이낸스를 전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10년 뒤에 그 아파트가 30억이 돼요. 30억이 돼요. 근데 만약에 30년 뒤에는 60억이 돼요. 근데 매년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 살까요? 안 살까요? 1억짜리가 60억 되는데 매년 2천만 원씩 돈을 지불하면 사요? 안 사요? 당연히 사죠.
당연히 사죠. 60억, 60억. 그런데 1,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아파트가 그런 꼴입니다. 서울시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핵심 지역에 있어요. 요지에. 거기 땅값이요. 영구나 국민임대가 7, 80년대부터 지어 올라온 건데 거기서 그 땅값에 대한 잔존가치를 다 빼고 계산해요. 아, 우리는 여기 매각될 수 없어. 매각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적자야. 미치겠어. 그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차라리 날 줘. 왜 그래요? 영구임대는 땅값만 30배가 올랐어요. 아, 그래. 교수님, 그거 매각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행령만 바꾸면 돼요. 근데 언제 매각할 수 있을까? 향후에 인구가 줄죠? 서울시에 주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도 변경하면 돼요. 시행령 바뀌어서. 그럼 용도 변경하는 순간 LH공사는 60배를 버는 거예요. 그 부분 싹 빼요. 싹 빼. 예. 그렇게 계산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LH공사 부사장이나 임원들 앞에서 따졌어요. 한번 강의할 일 있어서 그때 부장이 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LH공사가 국토부에 넘긴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마라,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라면은 분양절한주택의 손익계산서랑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손익계산은 분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부를 하라. 장난하지 말고. 회계 장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왜냐? 재무회계를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재무회계를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몰라요. 지금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분양절한주택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돼요. 판교 같은 경우 지금 10년 됐죠? 도래됐어요. 판교 같은 경우 임대주택 10년 분양절한주택. 분양가가 얼마예요? 감정가가 상가격의 300%, 400% 되죠. 한 채당 2억씩 원가가 들어갔는데 지금 7, 8억에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그럼 10년 동안 매각 대금이 기존 200에서 300%죠.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임대료가 문제입니까? 내가 10년 동안 두세 배가 떴는데 집값이 한 큐에 그냥 퉁치죠. 그런데 매각 대금 수익은 쏙 빼. 쏙 빼. 왜 빼냐 그랬더니 전부 다 셧다운마우스예요. LH공사가 아무 말도 못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계속 고치라는데 안 고쳐요. 그러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에 임대주택으로 1조 8천억을 적자가 났대요. 그 1조 8천억 뭐가 적자 났냐 보자니까 1조 2천억이 감가상각비. 그러면 이자는 뭐예요? 6천억이라는 거죠? 야, 감가상각비 왜 집어넣어? 감가상각비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잔존가치 다 집어넣어, 매출액에. 그리고 다시 계산해. 그랬더니, 교수님 그렇게 계산하는 법이 어딨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법은 어딨어요? 그랬지, 내가 거꾸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충분히 LH공사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할 여력이 된다. 어느 정도까지 여력이 되냐면은 사내유보금이 20, 30조 쌓여 있거든요. 매년 1조씩 적자가 나더라도 30년을 지나야지 LH공사는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기업이죠? 이익 극대화하는 기업이에요? 적정 마진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공기업은. 예. 사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죠. 시장주의 사회에서. 근데 공기업은 적정 마진을 갖고 나머지는 다 토해내야 돼. 누구한테 토해내야 돼? 현찰주라는 게 아니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다음에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LH공사 자산 재평가를 해라. 자산 재평가,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다 그랬었죠, 아까. 근데 부채 비율이 한 200% 내외 정도 됩니다. 자산재 평가를 해보니까 제 계산을 러프하게 해보니까 부채 비율이 30% 떨어져요. 삼성전자보다 더 부채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다 장부 가격, 토지 가격을 다 장부 가격으로 해놨어. 장부 가격으로. 자산재 평가해라. 제대로 해라. 왜 하나 교수님 그 자산재 평가하면은 감정평가 비용이 80억이 많이 든대. 그래서 얼마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80억이야.
야, 니 지금 수십 조인데 80억이 지금 아까워지니까 내가 볼 때는 자산 재평가하는 순간에 폭동이 일어나죠. 그동안 사기친 게 다 뽀록 나니까. 그래서 자산 재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국가 재정 600조를 안 쓰더라도 공기업에 충분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글로써 쭉 이제 풀어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해 드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거는 다 그런 내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국민임대 같은 경우도 만기가 30년인데요. 그거 매각할 수 없어요. 그 부지는 계속 국민임대 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영구임대주택이 다 5층이야. 높이가. 근데 3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올릴 수 있죠? 근데 영구임대주택은 적자를 알고 있어요. 그거 12층으로 올려서 절반 분양시키면 엄청나게 현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LH공사가 갖고 있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양전환주택, 행복주택 이런 건 다 노른자 땅이에요. 노른자 땅. 근데 그런 어떤 확실한 그 노른자 땅에 대한 가치는 전부 다 배제하고 그냥 임대 수익만 갖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회계장부를 30년간 국민들을 속이면서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머니투데이에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제가 국회에서 발표해서 보도가 됐고 담당 국토부 공무원 문책하고 그때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국토부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간 적이 지금까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주택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 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여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몇 %죠? 100%가 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2천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명당 한 가구로 계산을 해서 100% 주택 보급률이 넘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1, 2인 가구가 40%까지 늘어났죠. 2.5명이 안 나와요. 미래에는 1.8명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보급률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도 안 되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00명당 가구 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잘렸는데 일본, 미국 선진국에서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계산하는 게 2.5명당에서 5천만 명에 2천만 가구로 계산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택 보급률을 계산하면 안 돼요. 게다가 가구 중에서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지역들 많잖아요. 그게 100만 채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동하려면 딱 100%면 이동할 수 있습니까? 거주 이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버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버퍼링이. 그래서 보통 한 110% 정도 돼야지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택보급률의 계산 방식도 선진국처럼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이게 충분히 수백만 호가 계속해서 부족하다. 우리가 인구가 준다 그러잖아요. 인구가 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급격하게 안 줄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질 뿐인 거지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 4,900만 명, 5천만 명이 유지되는 선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주택수는 계속 필요한 겁니다. 특히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이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전월세 가격 폭등하고 집값 매매가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공공의 역할을 문재인 정부 때 못했어요. 진보 정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할이란 건 뭐냐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시장으로 다 옮겨가고 민간 시장 옮기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만능 해결사는 아니에요. 주거 안정을 위한 만능 해결사는 아니지만은 국가가 기본은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본을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못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민간 사이드로 왔고 더 공급이 부족하는 그런 거를 초래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나온 것처럼 고시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든 다중이용업소든 이렇게 주택 이외에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금 30몇만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60만 구, 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빨리 주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재정비 사업, 공공재정비 사업에도 활성화돼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이제 했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브리스번이나 시드니나 선진국들을 해외 출장을 가다 보면은 도시 중심으로 갈수록 고밀화가 돼서 이렇게 고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로 갈수록 그린벨트가 잘 환경적으로 보존돼 가지고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둥그렇게 환경적으로 그린벨트가 보존하고 있고 중앙으로 갈수록 고밀도서 이렇게 다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선진국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지금 경기도의 3기 신도시들이니까 외곽이 더 이제 높고 중앙이랑 평평하게 용적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모두 다 300%잖아요. 이게 과연 적절한 주택 공급 유형인가라고 이제 저는 의문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갈수록 좀 고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갈 때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그런 주택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죽박죽이죠. 네, 뒤죽박죽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추가적으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적어주고 있고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피저빌리티라 그러죠. 사업성 분석, 임대주택 사업성 분석에서 다 제외시켜 놓고 그냥 아까 말한 임대료, 임대사업은 임대료만 수익으로 딱 잡고 계산하는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 공급 차원에서 어디 공급을 해야 된다. 서울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부지 활용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과거에 부동산 정책 강의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가 지금 서울에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 맨 밑에 장기 미집행 시설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주로 이제 뭐 서울시 뭐 송영길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임대주택 공급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왜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지방은 죽느냐? 서울은요. 임대주택을 누가 공급하죠? SH공사가 공급을 합니다. 거의 97%가 LH가 침범을 잘 못해요. 경기도는요. 경기도시공사가 한 30~40% 하고 LH가 50~60% 공급을 해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충청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다 LH가 싹쓸이 하죠. 싹쓸이. 그래서 그런 수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나중에 이거는 강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지자체는 사실 지자체 주도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아는 데가 지자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지자체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LH가 가서 지방에 해야죠. LH공사가 예전에 자산이 얼마였냐면요. 2000년대 초에 20조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자산이 200조예요. 200조가 넘어 10배 하고 있어요. 불과 20년 만에. 그러면 SH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뭐 대구도시공사가 자산이 지금 1조 5천억인데 안 늘어요. 우리 대구는 LH가 다 해줘요. 그러면 항상 중앙 뒷구녕이 해가지고 그냥 중앙에서 받아먹으라 하면 받아먹고 그냥 그런 신세밖에 안 되는 거죠. 자주적인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공기업은 다 대구에 있는 개발은 다 대구도시공사가 해야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임대주택에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있다고. 근데 어떤 개혁을 해야 되냐면은 이 행안부가 나쁜 기관인 게 지방 공기업은 아예 발전을 막으려고 부채를 300%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이 얼마 없어요. 몇천억밖에.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자체가 안 돼요. 근데 LH공사는 2000년대 5년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급할 때 자본금의 15배, 1500%까지 부채를 쓰게 했었어요. 공사채 발행을. 그래서 행안부 이거 지방공기업가에 있는 이거를 풀어라. 니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알짜배기 사업들, 알짜배기라는 거 어쩌면 혁신도시 알짜배기입니다. 교수님 혁신도시 망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진천 가보셨어요? 진천 혁신도시 가보면은 반이 텅 비어 있어요. 이거 망했네. 그럼 LH공사 불쌍하다. 불쌍합니까? LH공사는 100% 다 분양했어요. 어떻게 분양했어요? 땅만 팔고 튀었거든요.
그래서 왜냐? 땅은 다 매각이 됐어요. 100%. 근데 땅을 산 사람이 위에다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빈 겁니다. 개발이익 얼마씩 났습니까? 예, 제가 산정했어요, 그때. 제가 산정해서 잘 알아요. 더블. 예, 기본 더블. 예. 왜냐? 그때는 토지 가격이 얼마예요? 왜 그래요? 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노무현 정부 때는. 예. 땅 장사, 봉이 김선달. 그래서 엄청 벌었어요, 그때. 그걸로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기반으로 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가지고 LH공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때 지자체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우리나라 균형발전이 이렇게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공기업이 다 개발이익을 가져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지자체로 가요. 배당이 다 대주주가 지자체예요. 그러면 보통 지자체 예산이 지방세랑 교부세랑 보조금이에요. 근데 기타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기업에서 배당을 받다 보면. 그때 놓쳤어요. 그때 LH공사가 엄청 크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공공사업은 무조건 지자체가 하고 부채를 충분히 쓰게끔 해라. 어차피 봉이김선달 사업이니까. 이건 경쟁이 아니라 독점 사업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알아서 이거를 지시를 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인구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은 60%까지 늘어요. 지금 현재 50% 이상 수도권에 지금 과밀이 돼 있잖아요. 향후에 60%까지 늘어나면은 지방은 다 죽어요. 소멸되고. 그 하나의 이 정부 거버넌스, 이게 정부 거버넌스잖아요. 공공기관의 거버넌스를 풀어줘야 돼요. 이걸 안 풀어주면은 지금 교부세, 지방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이게 보면은 알겠지만 이 그래프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공급임대 전체 물량인데 여기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매입임대가 주황색인데 매입임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세주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딨지? 여기 분양전환 주택이 빠져 있는데 분양전환 주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이 노란색인데 국민임대주택이 문재인 정부가 와서 늘었죠. 여기서 또 국토부가 사기친 거 하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8%라고 국토부가 얘기하죠. 그건 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입니까? 민간임대입니까? 전세임대. 민간이에요. 왜냐? 전세는 LH공사가 전세를 받아서 다시 재전세를 주는 게 전세예요. 소유주가 민간 소유예요. 민간 소유를 활용했을 뿐이에요, 공공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데 전세임대를 임대주택 카운팅이 돼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수님 맨날 우리 임대주택 짓는데 왜 이렇게 재고량이 안 늘어? 그쵸? 내가 이래서 우화를 얘기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왜 그래요? 아파트를 열심히 짓는데 다 분양전환 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되니까 멸실이 된다 그러죠. 멸실이 돼요. 그 다 개발 이익은 LH공사가 다 가져가고요. 이게 아주 그냥 먹이 사슬이 잘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주택 공급량이 안 늘어요. 그래서 여기 기자분이 있으면은 주택 공급량을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운팅을 주택 공급량 몇 프로를 보면 안 된다고요.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멸실되니까.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재고량을 봐야 돼요. 재고량을 봐야 됩니다. 재고량. 예, 재고량을 카운팅해서 공식적인 그게 공공임대주택 그 카운팅으로 봐야지 공급량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계속 멸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안타까웠던 거. 예. 매입임대가 들어왔는데 매입임대는 참 매입임대는 아파트일까요? 빌라 다세대일까요? 빌라. 예. 그래요. 왜냐면은 빌라 다세대가 사실은 그런데 수요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아파트가 많죠. 우리는 아파트 좋아해요? 다가구 다세대 좋아해요? 아파트가 좋아하죠. 그래서 매입임대가 늘어나더라도 미스매칭 되는 경우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저번에 한번 MBC 뉴스에서 매입임대도 약간 불법으로 LH공사 직원이랑 문제 일으킨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났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매입임대는 줄이고 매입임대를 아파트로 하면 좋아요. 근데 아파트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비싸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국토부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택 공급량을 늘렸어요. 공공임대주택.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늘리려면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딱 세 가지예요, 법적으로. 뭡니까?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랑 영구임대랑 행복주택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 싹 다 집어넣어요. 열 몇 가지 그 종류를. 싹 다 그냥. 분양제, 5년 분양제한테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집어넣어요. 근데 이거 빼라. 당장 빼라 했는데 안 빼. 예. 관료의 힘이 세죠. 장기 공공임대주택 카운팅 쓰지 마라. 예. 그래서 순수하게 장기 공공 세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몇 퍼센트냐? 예전에 이제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은 4.7%가 2018년 기준이고 최근에는 한 5점 몇 %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수치는 안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대주택이 5점 몇 %에 불과해요. 예. 근데 교수님, 왜 단기 임대주택 좋지 않아요? 자, 임대주택을 우리가 왜 짓죠? 서민의 주거 안정으로 짓잖아요, 일단은. 그쵸? 그럼 서민이 주거 안정되려면 전세 2번 돌면 4년인데, 그럼 5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20년, 나는 그래서 20년을 제안을 해요. 국민의 영구임대주택은 30년이고, 그 다음에 10년이, 20년이 없어요. 근데 20년이 왜 중요하냐면, 애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20년 뒤부터는 자립해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그러면 LH공사가 얘기해요. 30년 동안까지 나는 기다릴 기업의 역량이 안 된다. 우리 빨리 수익 나야 된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20년으로 타협을 보자. 20년이면 오케이. 니네들 지금 사내요금이 몇십 조인데 20년 못 버텨? 버틸 수 있잖아. 그럼 20년으로 만들자. 그래서 20년을 많이 정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타협점으로. 그래서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이 진정한 임대주택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이건 수도권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할 얘기는 많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중앙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장기 공급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또 주택도시기금 얘기할 텐데,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면은 이제 제가 제주도지사 선거를 작년부터 1년 동안 도왔어요. 매주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주도가 몇만 명 살까요? 50만 명, 68만 명. 역시 지난달에 제주도에 살았으니까 잘 아시네.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세컨더리 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과 치면은 대략 80만 명 정도 이제 거주한다 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공항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공항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항으로 할 것이냐, 현재 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제주도가 한 68만 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저축 들어보셨어요? 청약저축 종합저축 몇 명 가입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가 68만 명 중에 청약 납입 내는 사람이 한 28만 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좀 못 미치게 40%가 매달 2만 원, 3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어요. 왜냐? 분양받고 싶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싶어서. 여기 보죠. 자, 제주도 얼마입니까? 8천억이 이게 이제 2021년 8월 기준이고요. 현재는 1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청약통장으로 가입한 금액이 1조예요. 그런데 이 청약통장이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요. 저기 국토부로 갑니다. 국토부가 가다가 허그라고 들어봤습니까? 허그. 이것도 참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한 건데, 국토부에서 이 청약저축을 관리하다가 갑자기 이게 허그로 바뀌어버려요. 김선덕 사장 때. 근데 허그는 뭐 하는 데예요? 주택도시 보증하는 데예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는 보증하는 건설사, 보증하는 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금융 쪽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은 다 금융, 완전 스페셜리스트가 다 해요. 선수들, 금융권 선수들이 다 관리합니다. 200조라 그랬죠, 제가. 주택도시기금. 정말 한탄스러운 게 뭐냐면, 예전에
저도 원제가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국토부랑 용역을 해서 만능통장, 이게 주택청약종합장 제가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 그 전에는 청약예금, 부금, 아니죠, 적금. 요걸로 해서 한 20조, 30조밖에 안 썼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런 거예요. 아, 교수님, 이거 돈 좀 많이 쌓게 해서 많이 그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하고 싶다. 이거 좀 통장도 어떻게 좀 바꿔달라 해서 아, 그럼 만능통장 하나 만들까요? 다 합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기금을 여기 가입하게 되면 이자율 4.5% 줍시다. 그러면 예금 돈이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는 예금 계정과 기금 계정이 있어요. 그 예금 계정이 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7조, 8조씩 막 현찰이 막 들어오는, 미친 듯이. 그때부터 기금이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럼 저는 칭찬받아야 돼요? 아니면 욕먹어야 됩니까? 근데 욕먹었어요. 갑자기 감사원에서 고발이 돼가지고요. 제가 조사받으러 왔어요. 왜 고발됐을까? 은행에 있는 예금 계정들이 다 기금으로 가니까 국민은행에서 저를 고발을 했어요. 저를 고발한 게 아니라 국토부를 고발을 했는데 이 국토부 요것들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정성원 교수가 만들었다 해서 저를 감사원에 보내가지고 제가 8시간 동안 고문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서 이 서민들을 위해서 기금 마련한 것밖에 없다. 왜 저한테 그러시냐니까 사회의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풀려났었는데 감사원 지적받다가 그때 2009년도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그때 예? 예, 좀 그때 이제 원래 국토부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공무원은 갑이죠. 저는 을이고 예, 자기네가 갈 걸 난 토스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신 불려갔는데 왜냐면 저는 용역을 따야 되잖아요. 용역을 따야 되니까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용역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정부 용역을 잘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말 하다가 지금 원수 줬는데 국토부랑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기금이 그래서 이게 그때 20조 됐던 게 지금 200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은 이 기금을 수백조 만들면 주거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사명감을 갖고. 근데 2022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입자가 안 줄었어요. 세입자가 그냥 45%예요, 국민의. 옛날도 45%고 지금도 45%예요. 그런데 기금은 10배가 늘었어요. 그럼 뭐 기금 운영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주도 얘기하다 말하는데 국회에서 이걸 입법 발의를 해야 돼요. 제주도에서 1조가 들어왔어요. 그 1조는 코올리게 자금입니다. 매달 2, 3만 원씩 납부해서 나중에 당첨받아서 내 집 하나 좀 얻으려고. 근데 그 돈을 갖고 제주도 돈 갖고 싹 다 어디로 가요? 국토부가 다 훔쳐가요. 훔쳐갔단 말은 아니고 가져가요. 가져가서 어디다 줘요? 허그한테 줘요. 그럼 허그가 그거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제주도에다가. 1조는 뿌려줘야 되잖아요. 어디다 뿌려줘요? 그 허그에 있는 기금은 그 기금을 대출받아서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기금의 역할이 기금의 돈을 대출해줘서 LH공사가 임대주택에 듣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이자라고 봤죠. 비용이. 기금이자가 주택도시 기금이자예요. 근데 LH공사가 그 허그에서 이 쌓여있는 돈을 전부 대출받았어요. 그럼 LH공사가 어디다 짓습니까? 그 돈을? 어디다 줘요? 경기도지 지금. 난리 났잖아. 3기 신도시 해가지고. LH공사의 동탄 신도시 뭐 난리 났잖아요. 1기, 2기 뭐 지금 3기 난리 났잖아요. 그거 다 제주도에 있는 빨대 돈이에요. 그거 다 훔쳐가지고 쓰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의 도민들은 어때요? 몰라요. 그냥 계속 2만 원, 3만 원 납입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국가가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그러지가 않아요. 경기도민들은 혜택을 보죠. 아파트를 많이 줘주니까. 그럼 제주도 사람들이 경기도 가서 살아야죠. 경기도에서 청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넣어야 되습니까? 그럼 제주도 사람들이 경기도 가면은 수도권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과밀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인데 균형 발전이 임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다 경기도 때려 박으니까 경기도는 인프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거기 삼성전자부터 기업이 다 몰려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교통망 어때요? 최고죠, 경기도가. 안 좋아요? 네, 서울에 비하면 안 좋지만 저기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마찬가지로 저기 지방 가면은 저기 경남이나 대구 쪽 경북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에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 제주도에서 1조 들어온 거는 제주도에다가 쓰게 해라. 제주개발공사가 뭐하냐. 이 바보 같은 제주개발공사가 매출액의 90%가 전부 다 삼다수 팔고 있어요. 개발공사가 왜 물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삼다수 상장하잖아요. 1조 5천억 들어옵니다. 현찰이. 제주도에. 그래서 1조 5천억 갖고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써라. 삼다수 저게 그 이재명 후보가 한 번 얘기했었죠. 어떤 얘기했습니까? 공기업 민영화하지 말라고 그때 뭐 네 글자 얘기했었잖아요. 뭐죠? 철도. 내강에서 철도 의료 뭐죠? 공항정. 수도. 방금 뭐라 했죠? 수도. 그러니까 그걸 요약을 해서 네 글자로 얘기를 했었어요. 수도, 전기, 철도, 공항에서 뭐 앞글자 따서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공공 같은 경우는 민영화는 안 돼요. 이재명 후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삼다수가 공공의 역할이 있나요? 물 파는데. 그런데 오영훈 지금 도지사가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다라고 해서 정성훈 나쁜 놈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용은 나쁜 놈 했죠. 왜 그러냐면은 삼다수는요. 내가 삼다수가 그동안 20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 세니까 2조를 벌었더라고요. 그 삼다수 2조 번 거 갖고 제주도로 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그려놓고 민영화로 나를 덤탱이 씌워 그랬죠. 나쁜 오용은 그랬죠. 그건 상장하면 1조 5천억이 바로 들어와요. 현찰이. 그걸 제대로 써야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주택도시기금이 이게 다 전부 다 지자체에 지금 납입한 자금이에요. 서울에 지금 들어온 돈이 31조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그러면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을. 그 다음에 인천은 얼마예요? 5조예요. 자 보세요. 저기 강원도가요. 연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강원도 연 지자체 예산이. 지자체 강원도가 5조 얼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 기금이 얼마예요? 2조가 넘어요. 2조 3천억. 그러면은 2조 3천억을 강원도에다 써야 되는데 이 강원도에 쓸 돈을 다 경기도에다 꼬라박아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는 지방의 산재밖에 없어요. 지방의 산재. 그럼 내 돈 갖고 우리 지자체 쓰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거를 너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지만 보시면 서울과 경기가 임대주택 건설 실적 보세요. 어마어마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죽었어요. 여기 이게 가렸지만 이게 뭐예요? 경기와 서울입니다. 예. 하면 아니 근데 보이니까 뭐 대충 무슨 말씀을 하고 싶나라면 서울과 경기에 다 때려짓고 있어요. 어떤 돈 갖고? 지금 돈 갖고. 이게 균형 발전에 여러분들 균형 발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기금 잡으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잡으면 돼요. 왜? 그럼 함부로 못 써. 강원도에 2조 3천억이잖아요. 도예산의 40%입니다. 그러면 다 지역마다 강원 도시기금공사가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적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기가 찬 게 뭐냐면, 보세요. 이 녹색이 민간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LH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지자체인데, 서울만 LH가 별로 없고요. 나머지는 다 LH가 싹쓸이였는데,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자체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거의 안 보이죠. 지자체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공급주체별 국민인대 재고 물량을 보면은 SH공사가 다 하고 있죠. SH공사도 사실은 여러분들 예전에 자산이 1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자산이 얼마나 30조입니다. SH공사. SH공사는 하는데 왜 대구도시공사나 광주도시공사는 못하는 거야? SH공사가 처음부터 잘했나? 그럼 SH공사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연간? 제가 그때 4천억인가 5천억 나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주체를 갖고 지자체별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도 같이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얼마나 부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면 되냐면요. 주택도시기금은 뭘로 조성이 될까? 청약저축이랑 국민주택 채권, 이게 거의 답니다. 이게 옛날 건데 2020년인데 지금 2020 이게 더 늘어서 74조 60조예요. 거의 두 개가 기금의 대부분입니다. 기금은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기금은 기금 부채죠. 기금은 부채예요. 예, 부채예요. 왜냐? 청약저축 남은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부채죠. 예, 부채죠. 형식적으로는 부채인데 내용적으로는 부채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 나가죠. 나가는데 신규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언제 기금이 망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구가 이제 100억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먹혔을 경우, 그랬을 때는 기금이 부도나고요. 그 외에는 부도가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금은 내용적인 건 부채지만, 형식적인 건 부채지만 내용적인 부채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국토공무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한테 이거 갚아야 할 돈이에요. 맨날 이렇게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돈을 쌓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한테 이래요. 사무관한테, 기금관한테. 기금이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내가 이제 대학생 강의에서 얘기를 해요. 부채죠, 교수님.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니다. 교수님, 나중에 인구가 주는데 가입자가 줄어들고 받아간 사람이 많아지면 되면 미스매칭 되면 주는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기금이 더 늘어나요. 그럼 여거는 뭐예요?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는 거야, 돈. 잘 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데 신규 가입자가 가입 금액이 늘어나. 그래서 이게 250조까지 쌓여요, 나중에. 인구는 감소하는데 기금은 쌓여져요. 자, 그러면 기금이 고갈될 일이 없죠. 한 40년, 50년 뒤에도 사람은 태어나죠. 사람 태어나면 고갈은 안 되는 거예요. 정극단적으로 기금이 부족하면 뭘 하면 돼요? 국민주택 채권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안 찍은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 기금이 너무 부자라서. 얼마나 부자야? 뭘 보면 됩니까? 적립금 및 잉여금이에요. 얼마입니까? 23조죠. 더 늘었어요. 25조. 어디랑 용호상벽이에요? LH공사랑. 둘이 누가 더 부자 되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 25조 정도 되고 이게 25조 정도 되니까 둘이 합쳐서 공공기관의 시중에 남는 돈이 50조예요. 이거는 국가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이 24조랑 나머지 돈 다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간다면요? 여기서 이제 쇼킹한 얘기가 나오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돈이 너무 많은데 40조가 이게 여기는 잉여금이 이렇고요. 또 부채로 찍어낸 거 있잖아요. 청약저축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쌓여있는 돈. 이거는 뭐냐면은 적립금이 잉여금은 내가 번 돈이고 막 돈이 들어와서 활용을 안 하면은 그건 적립금이 들어가는데 이익 잉여금이 안 들어가는데 그 부채에 초과된 게 한 17조 돼요. 그럼 얼마예요, 합치면? 40조. 40조가 남아 돌아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주식 삽니다. 예. NH증권이랑 미래에셋에서 20조씩 나눠 가져서 경쟁 입찰인데 그 두 개의 그 금융기관이 위탁 운영을 하는데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합니다. 운용을 하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퀘션 마크.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뭐 공공임대주택 못 짓고 지금 뭐 서민들이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돈이 많아. 40조 남아서 주식 할 여력이 있어. 지금 그런 경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거 문제로 위급합니까? 위급하죠. 교수님, 임대주택 투자하면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주식 사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 거짓말하지 마.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저기 LH공사 당기순이익에서 세부 내역 다 공개해봐. 그랬지. 어디서 이익 나는지 공개 안 하죠. 예. 지금 주식 채권에 투자할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40조를 싸줘야 돼. 싸줘야 돼.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그 지역에 걷는 사람은 그 지역에다 뿌려줘야 돼요. 내가 경상북도에 태어났어요. 경기도에 태어났어요. 경상북도에서 2만 원씩 납입해요. 경기도에서 2만 원씩 납입해요. 경상북도에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돈 갖고 경기도에다 짓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모럴 해저드, 모럴 해저드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해서 그 지역에다가 바로 그래야지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그래야지 수도권의 과밀화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막을 수가 있다. 물론 인구가 몰리는 게 주택 때문에 몰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자리, 그렇죠? 교통 인프라, 여러 가지 산업,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인프라 깔리죠. 교통 인프라. 근데 신도시 개발하면 상권이나 복합시설 잘리죠. 예, 그렇죠? 신도시 개발하면 주변에 기업들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거랑 인구 유입이랑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향후에 경기도 상계신도 엄청나게 지금 공급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의 효용성 차원에서는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내역인데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이렇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30%가 안 돼요. 이 기금은 서민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을 받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금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대출을 해줘야죠. 그게 올바른 국가 정책이죠. 그런데 어디다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다가구 매입인데 저소득 계층 외, 저소득층이 아니라 외 17.7%. 그 다음에 많이 해주는 데가 행복주택인데 저소득 계층 외, 저소득 계층이 아니고 민간인데 어휴 빨간 딱지 많다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전세임대. 이래서 엉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나라가. 예. 관료개혁을 해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관료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분양전환 주택 돼 있죠. 분양전환. 문재인 정부에서 다행스러운 게 변창흠 장관이 이제 10년 이상 분양공급주택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히게도 그 전까지 너무 열심히 해놔서 향후 10년까지는 계속 매각대금이 들어와요. LH공사로 2028년까지. 예. 그러니까 LH공사는 향후에 당기 순이익이 더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예. LH공사는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2009년도 이후로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타까웠던 거. 주택도시기금 대출 실적이에요. 2013년도에 수도권의 56%, 비수도권의 44%를 대출해줬어요. 문재인 정부 2018년도에 어땠습니까? 비수도권의 대출이 줄고 수도권이 늘었어요. 이게 바로 집값 상승의 결정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비지망이 수도권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진보 정부잖아. 균형 발전을 원했잖아. 왜?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엉망으로 했냐 이거예요. 이 기금 대출을. 우측에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금액 기준이고요. 금액을 얼마나 뿌렸느냐. 여기는 뭐예요? 호수계 몇 호로 했냐. 더 비참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요. 비수도권에 더 집을 많이 줬어요. 2014년. 수도권보다 높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역전돼 버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도대체 뭘 했냐. 균형 발전과 주택을 해서. 결정타이게. 그래서 주택도시 기금만 잡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자체가 기금 운용을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지자체다가 쏘니까. 근데 이 돈을 전부 다 중앙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말 말아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택도시기금 보증 실적인데 보증도 보세요. 건수도 수도권이 더 증가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비수도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면 기금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관료 개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관료 개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시간이 지금 9시 10분이 돼서 마지막으로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네. 부동산 조세에서 제가 이제 커밍아웃, 진실 고백을 해야죠. 저는 예전에 신문에다 기고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고를 많이 했냐? 보유세 강화.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기고를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2018년까지. 2018년도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보유세가 강화된 상태예요, 이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 이상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어느 정도까지 강화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진보학자들을 비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비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동산 실효세율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보유세 실효세율. 미국은 1%다. 실효세율이 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 0.16%.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유세를 5배 올려야 된다. 그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내 커밍아웃, 양심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미국은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는 뭐냐면 과세 구조, 과세 권한, 그다음에 뭐죠? 과세 구조, 과세 권한, 과세 방식. 이거를 복합적으로 치밀하게 알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막대 그래프만 딱 봐서 우리나라는 실효세율 0.16, 미국은 1%. 그렇기 때문에 5배가 적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발표예요. 근데 진보학자들이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외 보유세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다 아는 내용 이제 얘기인데, 뭐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취득세 13% 부과하잖아요. 미국은 취득세가 없어요. 취득세가 없고 제로예요. 다만 이제 고가주택, 맨하탄이나 뉴욕의 고가주택은 취득세를 냅니다. 내는 게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걸 적은 거고. 미국 거의 대부분이랑 취득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제로예요. 예외적인 예외적인 제로. 네. 왜 취득세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방정부에 따라서 0.27에서 2.47%까지 때립니다. 정성훈 교수 봐라. 미국은 2.47 때리는데 우리 0.12니까 우리나라 보유세 얼마나 적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디펜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2.47% 떼지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 아파트가 없죠. 텍사스주는 땅이 넓으니까. 다 주택이 얼마예요? 한번 나중에 진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진로우 사이트 딱 그 온라인 직방 같은 그런 사이트인데 가격대 30만 불에서 50만 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3억에서 5억이죠? 3억에서 5억에서 2.47 때려봐서 얼마 나와요? 몇백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2.47 때리는 거지 30억에다 이렇게 안 때린다니까?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유세의 그 실효세율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가 뭐예요? 부동산 총액이에요. 총 가치. 분자는 뭐예요? 보유세 금액이에요. 그게 보유세 실효세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랑 주택을 다 때려 넣어요. 분모에다가. 근데 미국은 토지가 빠져 있어. 분모에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이제 미국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도 미국은 다주택자나 한주택자나 2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나 일저도 차이를 많이 두죠. 네, 그리고 그 양도세도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독일의 양도세는 누진인가 아니면 비례 방식인가요? 미국이요? 미국은 누진도 있고 비례도 있고 거기 50개 주잖아요. 주마다
다 달라요. 예, 미국은 다 달라요. 예. 종부세가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종부세를 안 내도 종부세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집값이 올라가면 대상자가 늘어나고요. 집값이 내려가면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이 종부세가 계산 방식이 참 특이한 게 인별 합산이잖아요. 사람에다가 과세를 하는데, 잘 보세요. 아버지한테 종부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엄마 자식들에도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1.5%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1.5%면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 중에서 1.5%면은 현재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종부세를 낸 사람은 1인 가구가 많겠습니까? 2, 3인 가구 이상이 많겠습니까? 2, 3인 가구 이상이 많겠죠.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줘야 돼, 대상자가. 그럼 300만 명이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돈 내면 내가 내는 건 똑같죠. 가족이 다 가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나만 같이 도는 거죠. 그러면 300만 명이 내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지방이 많아요? 서울, 경기가 많아요? 서울이 많죠. 서울이 아마 70% 이상 될 겁니다. 그럼 3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 인구가 950만 명이잖아요. 950만 명이면은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대상자가 되는 거죠. 8가구당 한 가구가 종부세 상담이죠. 그 전체에서 그렇죠. 서울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국토보유세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진 건데 더 걷자고 얘기한 거예요. 5배 아니에요. 내부 자료는 10배입니다. 현재 보유세 10배.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50조였거든요. 많이 줘야 되니까. 기본소득의 자금, 그 충대 자금이 다 국토보유세랑 탄소세였어요. 두 개 합쳐서 80조를 걷는다 그랬으니까 법인세가 60조인데 네, 폭동인 거죠. 근데 그거 떠나서 종부세를 왜 부과하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이게 이제 부유세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피곤한 건 뭐냐면 세목이 많아지면 피곤해요. 재산세 몇 번 냅니까? 2번 내죠. 7월에 내고 9월에 내고 종부세 12월에 내요. 그런데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내 소득의 절반 이상 50% 이상 세금이 늘어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연봉이 뭐 6, 7천만 원이면은 재산세랑 보유세, 종부세만 내더라도 1,000만 원 가까이 낸다는 데서 많이 서울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낸다라면은 자동차세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목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으면 피곤해요. 그럼 종부세를 통해서 부유세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라 그러면은 차라리 재산세 덮어치기 하면 되죠. 덮어치기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종부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죠. 근데 국세인데 다 이 돈이 지역 발전으로 해서 회계로 갑니다. 전부 다 지자체로가 통로만 국세거든요. 교수님, 종부세 안 거두면은 이거 나중에 종부세가 6조, 7조 되잖아요. 그 돈 다 지방 갈 돈. 교수님, 균형발전 져야 하는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나. 재산세를 주면 되잖아. 재산세 일부를 수평적 제도라고 있는데, 재산세 일부를 떼어서 주면 돼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의 강남, 강북, 강남에 떼서 강북에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산세 일부를 한 종부세 정도의 금액을 지역에다 나눠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노프라블럼. 그 항목이 줄잖아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자동차가 나가는 5천만 원이면은 자동차세 얼마입니까? 얼마죠? 연간?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본다. 우리 5천만 원짜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건데, 뭐 몇십만 원 내죠? 자동차세. 한 5, 60만 원, 새 차는 많이 내죠. 헌차는 적게 내는데, 한 5, 6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내요. 그런데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면, 교수님 10매덕 사면서 꼴랑 2, 300만 원 낸다고 이렇게 저항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세에 비하면 보유세는 껌값이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는 저항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러면 자동차세를 깎아달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동차세 갖고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재산세 갖고는 뭐라 해요. 재산세랑 별 차이 안 나는데 여기 몇백만 원이고 여기는 몇십만 원인데 집값은 몇십억이고 여기는 5천만 원이면은 그 정도 세금 내야지. 근데 자동차세는 우리가 알고 사죠. 알고 산다고요. 얼마인지 세금이. 그리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자동차세가 주는 거. 다 예상을 해요. 그걸 알고 감당해서 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세는. 그런데 집은 왜 저항이 있냐면요. 내가 샀어. 내년에 세금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10,000원만 올려도 데모예요. 그런데 재산세가 하루아침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요. 눈 뒤집어지거든요. 보유세가 많건 적건 간에. 그럼 뭡니까? 부과하는 방식이 이상한 거예요. 과세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캘리포니아주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산 가격에 때립니다. 그리고 그게 갑니다. 내가 세금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1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집가 상승률만큼만 2%만 상승을 해요. 그럼 내가 이 집을 사면은 세금이 2천만 원이야, 보유세가. 그럼 내년 얼마예요? 내년에 얼마고 모레에 얼마고 알아요, 몰라요? 그럼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저항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 2천만 원 너무 많지 않아요? 안 사면 되지. 그럼 안 사면 되잖아. 살 때. 그걸 산다라는 건 뭐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같은 평수래도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동의 아파트가 어때요? 다 똑같죠. 전부 다 불만을 갖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취득세가 없어요, 미국이. 상가격에다가 보유세를 때려버려요. 취득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합된 거군요. 네, 통합세. 보유를 한 번에 때려요. 매 시점에 과세를 때려버리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 아파트 6천만 원 때려요. 근데 실리콘밸리 연봉이 내가 10억이야. 나 6천만 원 내고 살 거야, 여기. 그리고 앞으로 매년 얼마인지 다 예측 가능해. 우리나라 6천만 원 때리면 어떻게 보면 봉기 일어나죠. 이게 과세 방식인데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옛날에 소득 없을 때 산 사람이랑 내가 고소득자 됐어요. 집이 30년을 넣었어요. 소득이 다르니까 보유세가 달라야죠. 그게 정상이지. 옛날에 나 우리 동네 사는데 2억 됐어. 근데 소득은 원래 없고 2억 집에 샀는데 갑자기 2억짜리가 20억 됐어. 20억 되니까 어떻게 돼요? 20억에다 때려버리니까 저항이 있는 거야. 나는 2억 뺏고 소득도 없어. 그럼 나 어떻게 해? 너 나가. 그럼 이사하고 팔면 되잖아. 나 우리 동네에 살고 싶어. 안 돼, 너 나가.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이고 미국은 자기가 담세 능력을 알고 사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결정타예요. 그래서 제가 과세 방식을 바꿔라. 차라리 알고 사자. 미국처럼. 이게 결정타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취득 시점에 담세 능력 따기라든지 때리는 게 과세 형평성에서 정확히 맞아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과세 형평성이. 그런 얘기가 됐고. 자, 우리나라 또 양도소득세, 보유세 10억짜리가 20억 됐어.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어. 예를 든다면. 그러면은 다시 10억 됐어. 그러면 내가 보유세나 이런 거 환급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0억 가서 10억에 팔았어. 그럼 난 양도 차익이 있어, 없어? 없는데 세금 어떻게 됐어? 그동안 많이 냈죠. 미국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은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8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과세 이연이 돼요. 양도소득세가. 언제까지? 최종 매각한다는 전제까지. 그래서 내가 5억짜리가 8억 되고 10억 되고 다시 6억 되잖아요. 6억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억에서 1억 올랐잖아요. 1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요. 과세 이연이 되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미국은 뭐냐면 미실현 이익에다가 과세를 안 때린다는 게 철칙입니다. 왜냐, 미실현 이익에다 때리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보유세를 세게 때리는 겁니다. 세게 때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주거 안정 효과가 있어요. 세금이 높으면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싼 거를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니까 미실현 이익이잖아. 내가 실현했어. 예. 그럼 어떻게 해? 이사 가면 양도소득세로 몇 억 땡겨. 취득세가 아까 3%야. 그러면 복비, 이삿짐. 그러면 같은 동네로는 이사 못 가죠. 야, 그럼 나가. 경기도로. 서울 살기 싫으니까 나가. 그래서 조세 저항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외 부동산 이제 방금 얘기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조세가 여기 나오지만 집값 안정이나 투기꾼에 대한 응징에서 조세 정책을 펼치 않아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조세 정책을 하냐면은 미국은 그 동네에 도시별이지만 우리로 치면 구 정도의 동단위 학교, 치안, 기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걷지 집값 안정을 통해 투기세를 잡거나 집값 안정으로 조세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철학이 다른 거죠. 근데 미국은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데 과세 시스템이 있는데 왜 막대 그래프 0.16이랑 1%만 가져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진보학자들이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미국에 보유세 많이 걷는다고요. 그런데 아니 미국은 되게 좋아해요. 얘 보유세 얘기 들을 때. 보유세 얘기할 때만 좋아. 근데 보유세만 얘기할 때 좋아요. 그럼 보유세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에 다 얘기를 해줘야죠. 퍼센테이지를 좋아하는 거죠. 보유세 과세 방식이라든가 과세 내용이라든 과세 권한을 다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말씀드린 그거 이게 바로 다른 거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자에 대한 징벌은 애초에 재산세의 목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20년 전에 신반불에 산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를 해서 현재 시가가 100만 불로 상승하더라도 과세 기준은 100만 불이 아니라 매입 가격이 10만 불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대선 때마다 부동산 문제가 화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바마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지금 부동산 얘기 나온 거 봤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두가 부동산이죠.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매년 대선 때마다. 그럼 부동산 얘기 안 나오려면 뭐예요? 제 말 들으면 돼요. 과세 방식 바꾸면 됩니다. 미국처럼. 그러면은 다 샷다 마우스 돼요. 왜냐? 내가 세금을 알고 샀는데? 그럼 세금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지 마 그러면 그지. 많으면. 그 집 산다라는 건데 담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해당이 돼요. 미국은 50개 주가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재산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재부가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과세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주라.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충청도는 청년주택이 필요해. 예를 든다면. 경상도는 노인주택이 필요해. 그러면 주택정책 공급을 할 때, 주택 공급 정책을 할 때 지역마다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토부가 갖고 있어요. 모든 청약저축 가점이 통일돼 있어요. 그쵸? 얼마에 얼마, 여기 부양가족이 얼마 다 돼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특성이, 주거 특성이. 그거는 지자체장이 가장 잘 알아요. 서울이면 서울은. 주택정책 권한을 넘겨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넘겨야 되느냐? 과세 권한을 넘겨야 되죠. 왜냐? 어떤 지자체는요, 재산세를 그렇게 많이 안 걷어도 돼요. 어떤 지자체는요, 재산세가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 지역마다 집값도 다르고, 주거 형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세목에 걷어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쵸? 그거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모두 재산세 얼마 이래 통일해버리니까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재산세 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다 과세 권한을 갖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높은데, 여기 나왔지만, 재산세는 약 1, 2만 불 정도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이게 결정타인데, 1, 2만 불은 2천만 원이에요. 재산세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우리나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요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실효세를 얘기할 때. 이건 얘기 안 하거든요. 예.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소득에 걸맞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1%라고 하지만 1%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컨대 연소득 10만 불 정도 버는 사람이 1년에 재산세가 1만 불 정도의 집에 거주한다면 소득세에서 거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추가로 이 재산세의 사용처는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동네의 학교, 경찰서, 소방서 운영 또는 동네를 꾸미는 데 사용, 즉 재산세 납세의 혜택이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조세정은 현저히 낮아져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얘기하는 거, 텍사스가 세율이 높지만 집값은 되게 싸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적어준 거고요.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재산세라는 건 별도로 없고요. 이름은 다르지만 로코 서비스를 위한 재원 확보를 해서 징세를 하는 것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실거주자,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에게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실거주자. 그래서 카운슬 텍스라고 부르지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근거는 역시 로컬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보유세에서 거래세로 눈을 돌리면 아까 말한 거예요. 30만 불에서 과서 이연을 시켜주는. 집을 높은 가격에 사면은 사고 팔 때마다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최종에서 내는 최종.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미국이 비싼 게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 비용의 복비가 6% 엄청 비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복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복비가 어떻게 돼요? 그냥 사고하면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데 여기는 법적인 거나 세금이나 다 통탈로 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이고 지금 진로라든가 미국의 온라인 직방 같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 미국에서도 집값이 급등해서 5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세금을 안 낸다. 과세 이혼을 통해서 최종 과세한 거에 대해서만 낸다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중요한데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칙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건 당장의 세부담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미국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금 때문에 이사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의 보이스라고요. 예, 그걸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보다 주거 안정과 거주인의 용이성을 우선순위로 둔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모기지에 대한 내용인데 미국 경우 집값이 얼마이건 그 집값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50에서 20%를 다운페이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20, 30년에 걸쳐 장기 할부로 갚아 나가는 구조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렌트를 내는 것보다 무조건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여기 쭉 이제 여기 맨 위에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화폐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2억을 갚아야 되는데 30년 뒤에 그 2억은 어떻게 돼요? 가치 거의 없어져요. 옛날에 30년 전에 1,000만 원이 지금은 이제 1,000만 원이 껌값이잖아요. 2억이면 나중에 껌값이니까 원금 상환에 대한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30년 장기 할부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볼 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주택 관련 제도의 디테일을 무시하고 단순 세율만을 비교해서 세율이 높네 낮네 하는 주장의 맹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 관련 과세의 목적을 집값 하락의 유도나 투기꾼에 대한 응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제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며 출발 동기부터 결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민주당 시절이 있었잖아요. 2016. 그때 제가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장했었어요. 그 민주당에서. 그래서
국민연금에 오적해서 제가 머니투데이 기사가 저를 했어요. 왜 오적이냐? 야, 정성훈, 너는 4학년금 내는 놈이 국민연금을 너가 뭘 한다고 논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공공투자해? 너 국민연금 내? 이렇게 해서 신문이 났더라, 무식하게. 그래, 근데 기뻤어요. 그 오적이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우리나라에서 오적 안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제가 주장했던 거는 그 박강원 의원실에서 내가 임대주택 자료 받았었잖아요. 다 근거 수익성 따져서 채권 수익보다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장을 한 겁니다. 국민들의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공공투자를 하자고 내가 주장을 했었고, 충분히 그때 20년 분양전환 매각을 하면 막대한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에 절대로 고갈에 부정적용이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를 갖고 제가 주진영 의원이랑 그때 같이, 주진영 의원이랑 그 김종인 대표랑 저랑 셋이서 5명, 또 저기 김현명 교수라고 예전에 청와대 사있어 그때 같이 저랑 했었는데 그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적이 됐는데, 하여간에 국민연금 공공투자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1점 몇 %는 의무적으로 대체 투자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0점 몇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캐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주거복지라는 거는 이거 국민연금 공공투자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우리가 거주가 자주 되는데, 교수님 왜 20년 했냐고 얘기했잖아요. 10년이 전부 답니까? 아니죠. 100%에서 한 뭐 3, 40%로 그 10년이고 뭐 몇 %는 5년이고 몇 %는 15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 10년만 잘라서 하는 게 좋습니까? 20년을 해서 그 10년 이상 15년 거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공급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15년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도 몇 %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버퍼링을 갖고 20%를 20년을 살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주거 안정원에서 기여를 하는 거죠. 만약에 11년 뒤에 이상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10년만 이상합니까? 10년 이상이라는 거는 평균이고 한 퍼센테이지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국민들 중산층까지 전부 다 버퍼링을 갖고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임대주택이 모든 주택시장을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임대 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수백만 채, 민간임대 수백만 채잖아요. 300만 채인가 400만 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임대 주택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폭등이 일어납니다. 집값 폭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왜 공공임대주택을 주장을 하면은 민간임대주택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은 해라, 최소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의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안 하느냐? OECD 평균 공공임대 그 평균 보면 9%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8%인데, 아까도 8%가 아니다. 장기무도 5%를 얘기했는데, 교수님 뭐 2, 3% 차이인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적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미국은 아파트 짓나요? 안 짓죠. 일본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 너무 낮아요. 낮이기 때문에 9% 나오지, 유럽은 전부 다 20% 가까이 공공임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선진국이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공임대 짓지 말고 민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유럽이라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가야 되느냐? 그거는 국가 아젠다 철학에 달려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정하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적정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하든 저렇게 정하든 우리나라가 낮아요. 독일이 5%예요. 공공임대주택이. 교수님, 독일이 5%인데 거기는 주거 세입자 되게 이거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대책이 잘 돼 있는. 거기는 세입자 그 조정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민간 임대지만. 그래서 독일이 살아남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세입자의 보호 정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민간 임대 시장을 죽이자라는 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하고, 공공의 역할을 못한 거는 민간 임대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뭐 민간 300만 채, 400만 채를 지을 수 없잖아요. 땅도 없고.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죠. 공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월세를 안정시키죠. 공공에서 없으니까 민간으로 가잖아요. 근데 공공에서 일정 부분 있으면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공공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압구정동이나 저기 대치동이나 그쪽에 강남구에 사실 자본은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재건축 원하지 않는 게 왜냐면은 너무 편해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집값이 지금 한 뭐 40평이면 4, 50억 하거든요. 50억 하는데 재건축 귀찮아. 우리는 편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잘 사는 동네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뭐 공공임대까지 들어와서 뭐 저기 재건축해서 뭐지 기부채나 팔 거면 그냥 여기 살래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강남의 또 일부 지역은 재건축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이 또 많습니다. 물론 공공임대 들어오는 거는 반대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강남이 아닌데도 실은 반대 여론이 많잖아요. 반대 여론은 이제 공공임대가 들어오니까 공공임대가 들어오니까 님비 현상인데 사실 그래서 소셜 믹스라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대랑 분양이랑 같이 한 건물에 이렇게 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처럼 그런 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게 안 되고 20년, 30년 서서히 조금씩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합니다. 안 찍어라 처음에 찍어가지고 한번 언급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민원 전화 빗발쳐가지고 그래서 일반 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동네에 저 사람 들어오는 거 싫다. 그 장기 미집행 시설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한 송영길 후보한테 한 40만 채 서울시에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아예 멀리 사람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만 타겟팅해서 하자. 그거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저항이 없잖아. 그런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개발은 지역이 하면 됩니다. 어떤 개발을 하느냐? LH가 모든 사업을 다 해요. 전국토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청남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개발 사업은 충청남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돈이 없어요. 충청남도. LH도 옛날에 돈이 없었고 서울시 SH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리츠 만들어서 부채로 쓰는 거는 또 서울시 부채에 안 들어가요.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큰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지방이 서울 의존도, 중앙 의존도로 우린 돈 없어 이래버리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그렇게. 자, 그럼 LH가 어떤 한 가지 내가 에피소드 얘기할게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랜드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랜드컴 뭐냐면 사우스웨스트 호주에 시드니주. 랜드컴이 지방 공기업이에요. 그 SH공사처럼. 방문을 했어요. 부사장한테. 랜드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부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해. 거꾸로. 내가 출장을 갔는데 교수님 저기 한국에는 국토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저기 지방개발공사 우리 다 있어요. 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LH공사가 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LH공사는 지자체에서 못하는 걸 이제 수행한다. 국가적인 적극. 아니 주마다 다 하면 됐지 뭘 LH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OECD 선진국 대부분 중앙공기업이 거의 없어요. 개발공사. 다 지자체. 그러니까 OECD 34개국 중에서 분권화가 안 된 나라가 2나라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랑 일본 두 군데예요. 일본이나 한국 외에 선진국은 다 미국은 연방제로 갖고 다 분권이 돼 있거든요. 다 지자체. 연방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만 주마다 다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미국의 연방정부가 LH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캘리포니아 개발공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일본만 그러는데 일본은 지방세수가 40%예요. 거기는 6대4예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자체 재원이 많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8대 75대 25% 국세 지방세 비중이. 그러니까 지방의 지방세 자체도 없고 개발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재정 권한보다 더 중요한 게 지자체는 사업 권한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LH공사가 왜 필요하냐는 거꾸로. 아까 이제 질문했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자체는 지자체가 하면 돼요. 누구처럼? SH공사처럼. 아까 보여줬죠? LH공사가 서울시 개발하려면 광명시 땅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보상권이 있으니까 매입해서 하면 되지만 대부분 임대주택은 SH공사가 시프트로 20년 시프트로 하고 있어요. 지자체 그렇게 하면 돼요. LH 일지법 라인 내면 되겠네요. 제주개발공사가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게 산다서 물 팔고 있어요. 물장사하고 있어요.
99.9%가 전부 다 LH가 제주도는 싹쓸이 먹었어요. 개발이 혁신도시 서귀포 쪽에 중문단지 그쪽 서귀포는. 제주공사를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제주공항에 딱 도착해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제주공항은 소유가 어디예요? 한국공항사는 소유가 어디예요? 국토부예요. 제주에서 아무리 거기 사람 많아봤자 제주도로 돌아가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면세점 바글바글 해요, 안 해요? 제주공항. 어디 거예요? 제주 면세점? JDC 들어봤습니까? JDC. JDC가 어디 소유해? 국토부 소유예요. 영업이익이 35%예요, JDC가. 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중앙이 다 빨대처럼 가지고 가지 제주도는 이런 한 푼 못 가져가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 제주도를 이해찬 대표가 제주도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바보같이 그때 제주도가 놓쳤어요. 근데 이번에 이 공항도 또 놓칠 거예요, 바보같이. 너무 멍청해요, 사실은. 답답하고. 중문골프장 어디 거예요? 제주도 중문골프장. 퍼블리시. 한국관광공사 소유예요. 관광공사 어디 소유예요? 문화부, 문체부. 글로 다 가져가요. 마사회는 어디야? 마사회 레저세 다 중앙 가져가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땅은 중앙이 싹쓸이 가요. 그래서 세상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느냐? 재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자체는 사업 권한이 중요합니다. 그걸 다 못 챙겨 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주개발공사 한심하죠. 제주도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LH는 해체했어. LH 해체해도 괜찮은 게요. 청산하는데 42년 걸려요. 계산해 보니까. 기존의 그 청산. 지금 LH공사 직원 몇천 명 있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아무런 인사권에 지장 없어요. 청산하는 데만 40년 걸려요. 사건이게 넣으면. 아니 지금 벌려놓은 게 지금 자산이 토지가 80조예요. LH가. 그러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청산하려면. 토지 80조라고. LH공사의 부채가 100몇십 조인데 금융부채보다 실물부채가 더 많아요. 실물자산이 더 많다고요. 80조. 금융부채는 40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다 노른자 땅이에요. 미실현 이익. 자산재평가면 엄청난 거.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철학이 있어요. 김한규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과거 퇴물 같은 국회에 똑같이 행동한다라면 별로 실망하고 발전한 게 없어요. 젊으려면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졌었는데 그래서 문대립을 지원했었는데 안 됐죠. 개경에서. 예, 3% 차이로 제주도에서 졌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주도는 독립적으로 연방정부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거기는. 그럼 뭐예요? 주택도시기금 활용도를 잘못 쓴 거죠. 다주택자들한테 가거나 그 돈이 민간임대로 가거나 해가지고 장기공공임대 아까 있잖아요. 29%밖에 안 갔잖아요. 제대로 돈이 안 간 거죠. 그게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양하지가 않죠. 주거 형태가. 공공임대 아니면 분양주택.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협동조합을 통해서 대안적 모델을 찾아보자. 잘 알다시피 프랑스라든가 유럽은 어때요? 스위스라든가 사회주택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소유는 이제 국가가 소유를 해야지 그 견적이 나오죠. 수익성이. 대부분 토지를 국유지가 된 거를 협동조합을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협동조합으로 가서 대안적 모델로 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아파트 문화를 너무 좀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집값이 안 올라간다. 아파트를 져라. 하늘 높이 올라가야지 나의 부도 창출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대안적 모델이 서서히 이제 발전할 거라고 이제 대안적 모델을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수도권 인구를 좀 분산을 시켜서 지방에도 좀 다양한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고 그게 미분양이 안 되고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전세 임대는 아까 말했 전세는 소유가 민간이죠. 전세를 받아서 재전세를 준 거라 그거는 이제 국가 소유가 될 수 없는데 그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카운팅해서 지금 다 잡아놓고 있다. 시정하라고 보냈더니 반박 보도자료를 했더라고요. 네, 그때 예전에 제가 얘기했더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혹시 대마불사 들어봤죠? 네. LH공사 자산이 200조인데 지방공기업에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도 200조가 안 돼요. 지금은 국토부도
통제가 국토부 산하기관의 LH공사인데 통제할 수가 없어요. LH는 거대 공룡기업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 이걸 나한테 무슨 이익이 존재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계속 사세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나한테 이득이 왜 없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갑자기 재미없는 기업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국가 아젠다,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이거를 나한테 다 맡겼어. 흥분해요? 안 흥분하네요? 흥분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사세가 커지고 우리 회사가 커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속성, 그걸 좋아하는 게 공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또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통합 안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LH공사랑 주택공사랑 토지공사랑 통합하기 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통합했을 때는 반대가 되게 많았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당장은 어렵죠. 하지만 10년, 20년을 바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책을 바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욕이 될 수 없죠. 뉴욕은 세계 도시와 경쟁해서 성장을 해야 되죠. 콜로라도 세계의 다른 주와 견주해서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을 죽이고 지방을 가자라는 게 아니라 서울은 나름대로 발전을 시키고 왜 하향 평준할 필요 없잖아요. 상향 평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서울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지방에 살 수 있는 의미를 줄 수는 있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특별자치도죠.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랑 강원 특별자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특별자치도 잘 고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했고 그 특별자치도 법 제도를 쓰지도 못했죠, 현재. 그리고 지금 그거를 한다라는 거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중앙정부가 절대로 그런 권한을 안 내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체게바라를 좋아하는데 체게바라의 단점이 많지만 체게바라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100년에 한 번 세종대왕 나타났잖아요. 대통령이 시대를 잘 타는 우리나라도 한번 나타나면 돼.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개혁을 하겠지만 쉽게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콩 하나 나눠 먹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중앙정부 권한을 내준다. 아까 재산세를 지자체로 권한을 준다. 기재부가 난리 나죠. 절대로 안 돼. 미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거죠. 했었죠. 제가 사실 민주당 쪽에 깊게 3번, 요 세 번째. 조기식 교수님인데 했었죠. 제가 총선 대선 때는 사실 제가 민주당 부위원장, 부동산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야 많이 싸웠죠. 그런데 헨리 조제스트의 어떤 그 막강한 파워에 밀려서 파워라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원래 조제스트랑 같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됐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2년 전 총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 대선 때도 얘기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기본주택, 기본소득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하면 대선에서 떨어진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주택 하고 싶으면 국토부에서랑 탄소세 엮지 마라. 탄소세를 30조 얻으면 기업 다 봉기 일어난다. 탄소세는 탄소 중립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투기자 때려잡는 게 아니라 로컬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안정을 위해서. 근데 그래서 기본주택이란 이런 뉘앙스보다는 그냥 뭐 아까 말한 다양한 서민들을 위해서 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분양주택을 넣는다든지 뭐 협동조합 대안주택을 넣는 이런 식으로 솔직히 얘기해라. 너무 이제 광고 효과가 기본 3, 기본금융, 기본소득, 기본 일이 나가다 보니까 기본자 붙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선거용으로는 잘 안 맞죠, 사실은. 그쵸. 전세는 사금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이게 어떤 거는 히스토리한데 이게 입에서 전월세가 배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게 전월세가 우리가 밥 먹듯이 그게 입에 배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를 통으로 같이 그렇게 했었죠. 근데 월세만 얘기를 했는데 전월세가 이제 같이 이제 세입자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책을. 근데 통으로 하는
뭐 이런 게 문제가 됐었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